서구권 사회에서는 일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리 신드롬이라는 병인데요. 이름만 보기에는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가 들어가 있어 프랑스인들이 주로 겪는 증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인들에게만 발현하는 아주 독특한 증상이죠. 과거 일본이 급속한 발전을 하던 시기, 일본은 한 가지 심각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대동아 공영을 외치며 아시아를 호령하던 일본이지만 막상 그들은 아시아에서 가장 키가 작고 못생긴 민족으로 분류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의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던 젊은 여성들은 그 당시 각종 미디어를 통해 비춰지던 프랑스 파리에 대한 환상이 엄청났는데요. 민족적 컴플렉스를 뛰어넘고 싶어하는 그들의 열등감과 이미 오래전부터 백인이 우월하다 여겼던 그들의 동경심은 프랑스 파리야말로 지긋지긋한 아시아의 잔재에서 벗어나 일본이 백인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창구라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도 프랑스 파리는 하늘 높이 우뚝 솟은 에펠탑과 활력이 넘치는 샹젤리제 거리, 명품으로 도배하여 우아함을 겸비한 파리지행 여성들을 미디어를 통해 홍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당시 일본의 수많은 여성들은 프랑스 파리에가 잠시라도 자신이 명예 백인이 되는 느낌을 만끽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과거 독일로부터 명예 백인으로 임명받은 바가 있기에 프랑스에 가서도 극진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와 함께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서 샹젤리제 거리는커녕 대부분 정신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 바빴습니다. 그들이 꿈꿔왔던 우아한 파리는 어디 가고 길거리에는 노숙자와 쥐떼들이 넘쳐나며 하수구에서는 온갖 악취가 풍겨나는 도시가 바로 파리의 진짜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명예 백인으로서 극진한 대접을 받길 기대했던 일본인들에게 프랑스인들은 인종차별이라는 선물을 돌려줄 뿐이었습니다. 예상과는 너무 다른 현실에 그녀들은 자신이 이 세계에 빨려 들어가고 만 것이라는 착각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본 일본 정부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주 프랑스 일본 대사관에 정신과 진료의를 주둔시키기 시작했고 이곳은 매일매일 반쯤 넋이 나간 일본 여성들로 미어터졌죠. 급기야 그들은 깨끗한 일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프랑스 파리를 청소하자. 그러면 이러한 모습에 반한 프랑스인들이 우리 일본을 인정해 줄 거야 라며 자발적으로 나서 파리의 거리를 청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인들의 시선에 이것은 그저 더러운 거리를 청소하는 외국인 노동자 잡부에 불과했지만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본을 지켜본 서구권 사회에서는 이를 비웃는 풍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국가적 질병이라는 이름의 이 그림에서는 흑인과 백인은 자신의 그림을 보며 이것이 나라고 가리키고 있지만 일본은 자신의 그림을 외면한 채 백인의 그림을 가리키며 그것이 자신이라 주장하죠. 이 그림을 본 일본인 장본인들의 반응은 더욱 황당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야 라는 항의를 하기는커녕 일본인이 이렇게 주제넘게 나설 리가 없는데? 일본인이 백인의 말을 가로채고 나설 정도로 무례한 민족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일본에게 쓸데없는 헛바람을 불어넣었기 때문이겠죠. 안 그래도 강력한 서양 국가들을 보면 눈을 빛내던 일본에게 독일은 너희는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줬으니 명예 백인 국가나 다름없다라는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꽂혀버린 일본은 일본 민족은 아시아를 넘어선 준 백인 민족이라는 타라 입구 사상을 자국민에게 강력하게 쇠뇌했죠. 정작 오늘날 그들을 백인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는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데 말이죠. 한국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과거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도 명예 백인 국가로 임명될 뻔한 적이 있었지만 이를 질색하며 거절한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194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아파르테이트라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백인 정권의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정책으로 모든 사람을 인종으로 등급을 나누는 시스템이었죠. 인종별로 거주지 분리, 결혼금지, 출입구역 분리 등 차별이 아니라 분리에 의한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진 역사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노골적인 백인 지상주의 국가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역사적인 흐름은 각종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인종차별을 철폐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시대를 역행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대부분 국가들에게 외교 손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때마침 한국의 외교관이
남아공에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한국은 세계의 국가들과 국교를 맺으며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던 시기였는데요.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남아공은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로 한국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온갖 연회를 통해서 한국 외교관을 극진히 대접하고 만약 한국이 남아공과 수교를 맺는다면 대한민국을 명예 백인 국가로 대우해주겠다라는 그들 입장에서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였죠. 하지만 이것에 쎄함을 느꼈던 한국의 외교관은 영국 외무부에 연락을 하여 정세를 파악했는데요. 영국의 외무부에서조차 만약 남아공과 국교를 맺는다면 다른 모든 나라와의 수교가 끊어질 것이다 라며 한국의 수교를 극구 말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약 30년 동안 한국은 남아공과의 교류가 일절없게 됐죠. 실제로 이때 당시 대만의 경우 한국과 같은 제안을 받아 남아공과의 국교를 맺었습니다. 명예 백인 국가도 되고 중국 때문에 고립되고 있는 국제사회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기 때문일 텐데요. 이후 남아공이 민주화됨으로써 아파르테이트 시대가 끝나자 대만은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에 일조한 혐의로 외교단절을 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죠.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주제가 있습니다. 과연 한국의 인종차별이 심각한가? 한국의 인종차별이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당장의 한국에는 깜둥이, 튀기 등 인종차별 단어들이 존재한다 말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역시 그들에게 집중되는 시선을 불편하다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의 정황이라 말하죠. 그리고 한국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것은 범인류적인 차원에서의 차별금지일 뿐이지 이외의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근거가 한국에는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게 한국은 인종차별 후진국이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반면 한국의 인종차별이 적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외국에서 진정한 인종차별을 맛보지 못했다 주장합니다. 그저 길을 지나가고 있었을 뿐인데 얼굴에 침을 맞는다든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장바구니가 걷어차인다든지 아무 이유 없이 욕을 듣거나 맞는다든지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를 해본다면 한국이 얼마나 인종차별 청정 국가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에 인종차별 금지법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한국이 인종차별 청정국가라는 반증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서구권의 수많은 국가들의 인종차별 금지법이 생긴 것은 모두 인종차별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벌어져 그것이 국가 전반을 흔들 정도로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문제되는 인종차별 사건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 필요 없는 수준인 것이죠. 당장의 옆나라인 일본만 해도 한국에 대한 혐한 시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국가적인 이미지를 개선시키기 위해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이 제정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최근 한국 대사관에 테러를 감행했던 일본의 노인은 일본 법원으로부터 이 법조항에 근거하여 징역 1년이라는 벌을 선고받기도 한 것이죠. 한국의 사회에서 간간히 발견되는 차별의 사례는 인종차별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별에 더욱 가깝습니다. 일본이 서구권 사회에 인종적인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극도의 가난을 겪으면서 경제적인 열등감이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항상 위만 바라보며 경제적 발전을 추구했기에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뒤떨어지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깔보는 경향이 사회적 분위기로 자리 잡았던 것인데요. 하지만 이것마저 요즘에는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장 우리들 사이에서도 인종차별에 대한 경계 발언이 심심찮게 나오는 것부터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자아성찰과 반성이 빠른 국가라는 것을 방증하죠. 게다가 최근 밝혀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7년 후에는 일본을 추월한 세계 5위 수출국이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한국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다소 뒤처지는 국가라 하더라도 이들을 깔보는 것보다는 미래 성장이 동반자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상태이죠. 실제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각종 개도국을 대상으로 5천억가량의 차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른 국가들보다 코로나19의 타격이 심각한 개도국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훗날 이들이 우리와 함께 발전을 하는 선순환의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5년 전 러시아의 극심한 인종차별을 피하여 한국으로 이민 온 모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러시아 극우 민족주의자로부터 허구한 날 무차별 폭력을 당했죠. 아들은 허구한 날 입술과 이마가 퉁퉁 부어버린 상태였고
급기야 이들이 함께 사는 집은 극우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불에 타버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머니 옥사나는 고향인 하바롭스크와 1400km 떨어진 낯선 땅 한국으로 도망을 오게 된 것이죠. 살기 위해 왔다. 2016년 12월 그들을 소개하는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옥사나는 그들의 절실한 심정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뀐 상태입니다. 아들 션은 올해 서울의 한 중학교에 입학하였고 의류업체의 어린이 모델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에는 기록적인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이 동시에 본격 장마권에 든 가운데 나라마다 집중호우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인도양 수온이 상승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 고온 현상이 나타나 강력한 비구름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은 집중호우로 인해 댐에 담겨진 물이 넘치거나 그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일본은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 사라지는 등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남부 지역은 폭우가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세계 최대 수력발전댐인 산샤댐의 수위가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 최고 수위인 175m까지 얼마 안 남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괜찮다, 아무 이상 없다, 이런 말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이 상황을 심각하다고 연신 우려를 표하고 있고, 중국의 전문가는 댐 하류에 살고 있다면 있는 힘을 다해 그 지역에서 도망가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와 상관없이 코로나19 때와 같이 괜찮다는 말만 계속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재민만 3,800만 명이 넘어간 가운데 댐이 넘치거나 붕괴된다면 그 피해는 인구수로 따져도 10배 이상인 4억에서 6억 명의 주민이 이재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중국 국내 총생산의 약 40%를 차지하는 지역이기에 그 피해는 중국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국제적인 도움을 요청하기는커녕 자신들을 공격하는 미국의 연합국들에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내륙의 현 상황과 그들의 대응 자세 및 한국에 대한 피해와 이에 대한 반응을 누구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자 만리장성 이후 최대의 토목공사라 불렸던 샨사댐이 100년 만에 퍼붓는 장기간의 폭우로 붕괴 위험에 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학자들이나 관련 유튜버들은 샨사댐이 15년이나 20년 정도의 건설 기간을 거쳤다고 하지만 정확한 것은 샨사댐 건설 사업이 본격화된 것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1992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식적으로 건설을 제안하였고 1993년 준비공사를 시작하여 착공식은 1994년 12월 14일에 열렸습니다. 샨사댐의 건설과 관련하여 건설 찬성파는 홍수 조절, 전력 생산 등을 이유로 찬성했으며 건설 반대파는 수몰민의 발생, 생태계 파괴, 창강 연안의 문화유산의 수몰, 그리고 수질 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이 경제를 부흥하겠다는 노선이 더 강력했고 그렇기에 건설 찬성파의 의견이 반영돼 건설에 들어간 것입니다. 샨사댐은 2006년에 완공되었으며 2008년에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댐의 완공은 2009년입니다. 샨사댐의 저수 길이는 양쯔강을 따라서 660km, 평균 너비는 1.1km, 총 면적은 632km, 총 저수량은 393억 톤으로 국가로 비유하면 일본 전체 담수량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수력 발전댐의 가치는 32대의 수력 터빈 발전에 의한 연간 250억 원 상당의 수익성이 있습니다. 또한 댐 건설 후에는 기존에 운행하던 선박이 1.5톤급에서 최대 6에서 7톤급으로 커졌고 연간 해운 능력은 5천만 톤으로 5배 증가, 물류 비용은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적인 효과는 물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물난리를 대비하는 역할을 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생각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댐 안에 물이 처음 채워진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80곳의 미세한 금들이 댐 구조물에서 관찰된 것이죠. 물론 중국 정부는 이것들이 콘크리트의 허용 범위라고 언급했지만 세계 최대급의 댐 건설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 그 불안감은 한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급인 만큼 만약 금들이 더욱 커져서 붕괴라도 된다면 그 피해 또한 세계에서 유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년 전부터 인근 지역에 집안 붕괴, 지진 등 여러가지 형태로 문제점이 나타났고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물을 가둬놨을 때는 유량이 감소되어 양쯔강의 수질 오염이 지금보다 10배 이상 더 악화될 것이고 어종은 크게 줄고 댐 안에 고인물이 썩어 하류로 물때가 흘러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댐 건설로 인해 창장의 물 유속이 느려져 자정 능력이 크게 떨어져 오염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막대한 수증기 발생으로 농작물 작황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며 양쯔강 자체 물의 염분 농도가 증가해 한국 등 주변국의 기온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환경적인 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샨사댐이 붕괴된다면 원자력 발전소의 붕괴와 이로 인한 방사능 피해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은 사회주의 국가답게 홍수 피해와 관련된 SNS 포스팅을 차단하고 있지만 중국 매체들은 불편한 진실을 알리며 지속적으로 위험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따르면 샨사댐이 붕괴되면 2일에서 3일 만에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표명했습니다. 만일 이 충격으로 인해 추운 겨울에 붕괴가 이루어진다면 계절풍으로 인해 한국 전역의 방사능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중국 동해 인근에는 66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원자력 발전소가 샨사댐의 붕괴 시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의 기술력이 한국과 일본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고 분석됩니다. 샨사댐에 대한 붕괴 우려는 2012년 구글에 찍힌 위성 사진에 의해 많이 뒤틀려 있는 모습이 중국 네티즌들에 의해 포착되면서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죠. 중국 정부는 이 부분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지만 샨사댐 기초 부분이 변형됐음을 제작을 맡은 기업은 인정했죠. 이 정도로 위험성이 발견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샨사댐이 중국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을 덮칠 것인가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홍수를 막기 위해 만든 댐이 더 큰 홍수 피해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중국 샨사댐 부근에 이번 주 주말에 또다시 폭우가 예고되고 있고 얼마 남지 않은 수위가 이제 버틸 수 있을지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의 대처가 점점 시급해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중국은 여기에만 집중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이는 행동을 보입니다. 또한 이런 재난 상황에서 해외의 지원을 받기에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과 무역 전쟁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전 세계에 발원지이면서 발뺌을 하는 모습으로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게다가 홍콩과 신장 지역의 인권 탄압까지 비판받으면서 중국에 날을 세우는 국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영국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은 최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실행을 이유로 강한 대응을 합니다. 홍콩은 영국에게는 역사적으로 관계가 깊은 곳입니다. 아편 전쟁 이후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 맺은 난징 조약으로 홍콩 섬이 영국에 뺏긴 후 1860년에는 베이징 조약으로 주롱반도 남단부가 영국의 영국령이 됐고 1898년에는 신계지구를 99년간 영국이 지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1997년 7월 1일 중국에 이양됐었죠. 홍콩은 특별행정구로서 향후 50년간 사회, 경제면에서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일국 양제가 적용됐습니다. 처음에는 기존 영국의 통치 방식을 존중해주는 듯 하다가 시간이 좀 흐르니 중국 본국 맘대로 하기 시작하니 영국 입장에서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콩과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을 무기한 중단하고 홍콩 시민을 탄압하는 데 쓰일 수 있는 무기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조금이라도 본인들의 행동에 딴지를 걸면 내정 간섭이라는 핑계를 대곤 하죠. 진작에 국가답게 행동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사태를 아주 질나쁘게 처리하면서 마음에 안 들면 내정 간섭이라는 겁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영국이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했다며 중국은 내정 간섭에 대해 반드시 단호하게 반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홍콩이 국가보안법의 발효 직후 영국이 재교민 여권을 소지한 300만 명가량의 홍콩인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히자 중국은 또 내정 간섭이라는 이유로 반발합니다. 계속 타국이 간섭하게 만들 행동을 하면서 고칠 생각은 없이 반발만 하는 것입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은 중국에게 군사적으로까지 압박을 강화하는 중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라고 혼자 주장하는 곳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치며 중국이 베트남, 대만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팔라셀 제도에서 힘을 과시했습니다. 미국 해군 항모전단의 남중국 해상에서 대중국 압박 작전을 펼치는데 중국에게는 매우 뼈아픈 일이죠. 여기에는 평소 중국을 매우 안 좋은 눈으로 보고 있는 호주와 일본도 참여합니다. 문제는 중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에 아무런 반성이 없이 압박하는 국가들에게 비난만 하며 가만 안 두겠다는 태도만을